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올해는 광복 70년 그리고 분단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를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하루를 지내면서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는데 그 광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빨갱이들은 모두 잡아 죽여야 돼 라는 글씨를 써놓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이 사회에서는 빨갱이 종북 탈영으로 지금 모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 복음적 시각에서 또 교회의 시각에서 한번 다뤄보자 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청주교구 신성국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영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교수를 오랫동안 역임하셨고 또 주 이태리 한국 대사도 역임하셨습니다. 주 교황청. 네, 우리 또 이현영 선생님. 예, 한국정치연구소의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 종북몰이가 참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21세기가 왔는데도, 냉전이 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 종북의 이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북몰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타개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또 누구보다도 교회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 교수님, 보니까 교수님이 번역한 책 중에 한스킹 교수, 독일 신학자죠? 네. 한스킹 교수의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무신론 연구소를 번역 소개한 바가 있고, 또 교황청의 대표적인 반공문서, 이 반공문서가 교황 비오 11세에 나온 교서 같은데,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관한 해칙, 1937년도에 나온 문서인데 이것도 번역하셨습니다. 남한 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 허점, 늘 경종 울리는 것으로 아시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 대외 사회 활동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 막시즘으로 그냥 직행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발견한 게 남미 해방신학 구티에르였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바티칸에서 그분들이 다 복권됐죠. 그 책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많이 읽혔나 봐요. 최근에 들으니까 그 당시에 14판을 찍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했던 책 같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번역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막시즘만 대안인가,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이것에 다른 대답도 있다는 것이 해방신학의 이 답변이라는 취지였죠. 그렇지만 또 제가 주교의 정의평화위원회에 잠깐 몸담았을 때 위원으로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 가톨릭 교회가 옛날에는 어떤 입장을 취했나 하는 걸 제2차 바티칸 공연 이미 문헌은 번역되어 있었으니까 초기에 얼마나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나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이 구세주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대한 회책을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제 이름으로 안 나오고 그냥 정평유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시모님께서 방금 그 소개하신 한스 킹의 책에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인데 번역에서 분도에서 나온 것은 사실은 무신론자들이 얘기만 한 전반부였습니다. 후반부는 유신론자들 얘기는 굳이 그 번역할 필요 없겠다 해서 그걸로만 해서 책을 냈는데 그 놀라운 것은 그겁니다. 거기에 포에르바 하든 칼 막스든 프로이트든 대표적인 그 무신론학 그 주창자들이 제도로서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맹공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인물도 나자렛 사람 예수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분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따르지 못했다는 그 지탄만을 하지 그분의 사상에 대해서 모두 다 호감을 갖고 그 경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신론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네. 예수의 그 생애 사상, 네. 또 그분의 행위에 대해 삶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렇죠. 그들을 받아들이고 존경한다. 그리스도교가 그걸 구현하지 못했다는 거. 그것을 비판하는 거고. 그 점을 오히려 비판하고 네, 네,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 남한 지금 내부에서 그 기득권 세력들은 그 입만 벌리면 이 종북이라는 말, 뭐 빨갱이나 온갖 군데 다 붙여요. 심지어는 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그 유족들의 그 입장까지도 그분들에게까지도 그냥 종북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북과 이 인권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교수님 볼 때는 왜 우리는 인권은 이게 등한시되고 종북 이념만 난무하는지. 네, 그것은 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주류 언론들과 현 정권의 이 바람이지 국민들의 이 심경은 아니죠. 뭐 옛날에는 똑같은 그 사람들이 이제 빨갱이 공산주의자 하다가 그 다음에는 친공 이런 뭐 친북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종북 이런 말 쓰네요. 그래서 이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주류 언론, 저는 매춘 언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총동원해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종북 이론을 볼 때 느꼈어요. 아, 박근혜 정권의 본질은 공포다. 공포. 자기네 기득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는 지금 칼기라든가 천안함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이런 것이 진상이 드러날 때 앞으로 수십 년 정권은 완전히 놓친다는 그 공포가 이런 극악도의 그 극도의 그 이런 이 반공 이론을 가지고 다시 그 국민을 선동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스스로 일종의 그 국민한테도 공포를 이렇게 심어주고 있죠. 가령 세월호 사건을 자기들이 일으켜 놓고서 일체 냉정하게 거기에 그들의 울부짖음과 항의와 삼보일배 그 모든 그 이 호소에 대해서 완전히 귀를 막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은 마치 이 양아치들이 이 가정 파괴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강간하죠. 그리고 서 즐기죠. 그러니까 국민이 갖고 있는 그 선량한 어떻게 이런 세월호 사건이 났을까요? 아파하는 이것을 이 사람들이 향락하는 듯한 그런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요. 이제 국민한테 주는 공포죠. 우리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300명? 가볍다. 우리는 3,000명도, 3만 명도, 30만 명도, 300만 명도 죽일 수 있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38선 너머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70년 동안 공산주의를 실험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이건 그 세계 정치사의 기적이죠. 왜냐면은 그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들어온 공산주의라면은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전 세계를 핵무기로 다 터뜨리고 끝냈을 텐데 스스로 공산주의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라면서 포기한 거 아주 역사적인 이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남에서 남한 사회에서 통하는 이 종북 혹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고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히죠, 그죠? 무덤에 못 묻히죠. 그렇게 울부짖고 진상을 밝혀달라는 엄마들의 호소를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박근혜 정권의 그 파렴치함, 인간에 대한 예의의 상실. 저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의무 교육인 나라에서는 거의 다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대한민국은 GP 제8개국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린애들이 밥그릇을 빼앗았기 때문에 엄마나 할머니들이 항의를 하죠. 근데 그 할머니와 엄마들도 또 종북이라고 불러요. 홍준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북이란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상실한 거고 스스로 자기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행태로 제 눈에는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면 좀 멀리 보면 보세요. 일제시대는 그 많은 애국자들과 이 3.1운동 벌였던 거 국민을 학살했고 해방되자마자 친미로 반공주의자라고 변신해서 제주에서 그다음에 학살, 지리산에서 그리고 나서 6.25가 터지니까 전국에서 100만 명의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군대와 경찰이.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했다라고 지금 이제는 아예 까놓고 이게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북청년단을 광화문에 내세울 리가 없고 어버이연화 파월 장병들을 그 자리에다가 내세울 리가 없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상실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런 모습이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의 종북몰이의 이 진상이죠. 이호영 선생님께서 이 이명박 정권 이후 물론 그 전에도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부 독재 정권 때도 계속 그랬지만 이들은 종북 없이는 살 수가 없네요. 지금 이제 역대 우리나라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화 운동 혹은 반정부적인 활동에 대해서 공산주의 내지는 이제 북한하고 연계가 됐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해왔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있는 탈북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을 해서 지금 현재 남한에 정착을 했고 동아일보에 북한 쪽 관련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성아 기자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데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분이 보기에는 남한 정권이나 북한 정권이나 적대적 협력 관계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남한과 북한은 분명히 적대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정권과 정권의 관계를 보면. 그런데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남쪽의 같은 경우, 남쪽의 역대 정권들이 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자기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사실 이 정당성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집권 과정이나 운영 과정이 정당한 정권이면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걸 자기를 방어하게 돼 있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박정희 정권부터만 보더라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었죠. 그다음 이후에 이제 5공화국에 들어서면은 이제 5.17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권력을 장악했었단 말이죠. 이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뿌리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6공화국의 노태우 정권까지 등장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자, 이런 정권들이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즉 너희들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후 과정에서도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지 않았느냐 이런 공격을 받으면 솔직히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 맞는 말이니까. 자기들이 실제 한 거니까. 한 일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마저마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정통성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나한테 뭐라고 하는 니네가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의 정치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인사들은 그러니까 예전부터 용어는 변해왔습니다. 용공, 그다음 친공, 그다음에 이제 친북, 종북 이런 식으로 용어는 변해왔지만 그 본질은 똑같았거든요. 역대부터의 공안 사건들 보면은 쭉 생각을 해보시면 공통성이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하고 관계가 있다. 뭐 북한하고 관계가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은 좀 다르지만 북한하고 관계가 있다. 고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 나쁜 사람들이 그 공격하는 이 정권은 정당한 거다. 이게 논리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런 그 종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프레임의 정치에서 정말로 자신의 정당성이 뚜렷한 정권이면은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런데 이렇다. 라고 하는 걸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특정한 정당을 제가 지지하거나 그래서 하는 말씀은 아닌데 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실제 역대 정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기 정권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런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자 했던 역대 정권은 사실은 둘밖에 없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뭐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 당연히 보수 인사가 종북 인사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 특정한 단어로 저건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집권 과정과 통치 과정의 정당성 문제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남한의 종북 또 이런 빨갱이로 몰아가는 공안 분위기는 보면은 북한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금 부도덕한 이런 정통성 없는 정권을 비판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면은 북한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통틀어서 다 정복으로 모르는 이런 파렴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인가? 우리 이런 어떤 토론의 문화도 지금 실현되지 않고 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인가?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번 기본적인 거지만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우리 성희영 교수님께서 공산주의와 요즘 보수 세력, 뭐 저는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구 세력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대립. 그래서 유실론, 반대는 무실론, 무실론은 공산주의. 이렇게 되는데 무실론은 공산주의라는 이런 용어가 이게 맞습니까? 네, 지금 한스 퀼이 세계 윤리 구상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마산의 한명옥 주교가 번역한 책인데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무슬림, 그리스도교, 유교,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은 그래도 타인에게 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런 식의 일반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를 초월해서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신념을 거기에 펴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조갑재 씨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바로 그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꾸로입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을 반공주의자로 만들고 극우론자로 만들면은 이 보수 정권의 영원한 지속이 가능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댕긴 논리가 이 큰 교회, 대형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들이 한 설교가 그겁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다. 따라서 그들은 불군용이다.
붉은 용을과 대화를 한다거나 도우려는 사람들은 붉은 용의 하수인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붉은 용의 하수인이다. 그 시민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노무현 정권 내내 시청 앞과 서울역에서 데모하던 세력들은 언제나 대형 교회에서 동원한 바로 이 반공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10여 년 한 다음에 유건일 씨가 제 기억으로 한번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정권을 탈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주 놀라운 겁니다. 종교 용어를 이렇게 거꾸로 넣어서 뒤집은 것이죠. 한숙행의 차관을. 그러니까 이 주류 언론에 나와서 그 함부로 떠들어대는 그 매춘지성들 교수라고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 용어를 사회학자가 들으면 정말로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저쪽에서 거부하니까 저 북한은 나쁘다라고 말할 때 자본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노동주의예요. 형제학적으로 분명히 자본과 노동이 대립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는 고수하니까 하면 그 반대말은 독재 전제주의예요. 민주주의의 예, 박정희 군사반란 이래로, 그 다음에 또 이 전두환의 군사반란 이래로, 그 다음에 또 이명박과 이 박근혜가 하고 있는 정치의 그것이 독재죠. 자유민주주의 정반대를 하고 있으면서 용어를 거꾸로 쓰고 있는 거죠. 왜 공산주의가 나쁘냐라고 말할 때 그 반대말이 사유재산주의입니다. 지금으로 현재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용어를 완전히 뒤집어서 곡해시키고 있고,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주의인데도 저 사람들이 무신론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기에서 제일 앞장서서 극악한 소리를 질러내고 있는 것이 근본주의 그 크리스찬들이거든요. 특히 개신교도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배웠던 나자렛 사람 예수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불과 대천의 원수라 설정한 것은 하느님과 돈뿐입니다. 하느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 네. 그러나 지금 우리 크리스천 가톨릭 신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하느님과 돈이 함께 있으면 만사형통해요. 그걸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상숭배라고 지탄했죠. 그러니까 용어 정확하게 쓰면은 지금 거기에 등장한 그 매춘러 언론인들의 매춘지성들의 입은 다 봉해지고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만 더 말씀 좀 덧붙여보면요.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개념도 좀 정확한가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합성 과정도 사실 좀 그 정치학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일단 인정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그 주장하고 지지해야 되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행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문제가 좀 있다 생겨도 국가 통제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지상주의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유시장.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역사에서 국가가 시장에 가장 많이 개입했었던 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 계획경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몇 차 경제개발 계획하고 그다음 뒤이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자유주의자다라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비판해야 된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스스로 자유주의자들의 집단이라고 뭐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전경련이나 혹은 그 아예 단체 이름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자유주의 지식인연대 하여튼 뭐 이런 식의 단체들이 굉장히 나서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된 이것을 굉장히 이제 옹호를 한단 말이죠. 사실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모순된 겁니다. 그건. 그렇다면 차라리 자유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 발전은
이렇게 또 다른 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제 앞뒤가 말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그 역대 정권들에 대한 비판이야 뭐 이제 지금 좀 전에 성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주의, 전제주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대꾸가 될 텐데요. 이 전체주의나 전제주의 정권의 굉장히 그 공통점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요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종북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 조작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어디나 공통적인 게 있었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히틀러 시대에도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함이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 같은 게 존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희생양을 삼았던 게 유태인들이었던 거고요. 뭐 같은 시기에 그 소위 일본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자기들 민족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가 있었고 이거에 희생양이 됐던 게 저희 그 조선인들이거나 이 주변에 이제 동남아 식민지가 됐던 일본의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됐었던 거죠. 굉장히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을 보면서는 우려스러웠던 거는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 전부 50을 지나서 60하고에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전제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문화는 많이 사라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상당한 정도로 살아나더니 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통치수단이 돼버렸던 거죠. 이데올로기 조작이. 그게 바로 이제 종북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요즘의 종북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프레임 수준을 넘어서 아주 우려할 만한 정도의 이데올로기 조작으로까지 됐다. 이 점이 제일 좀 걱정스러운 점이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주의적 정권에 대한, 즉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은 결과적으로 민중항쟁을 이끌었습니다. 또 그런데 이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에선 참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다시 정상적인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희생을 치러야 되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작년에 벌써 1주년이 됐죠. 민중항쟁이 아니었었던 이래서 그와 유사한 걸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월호죠. 사실 세월호야말로 정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참사로 만든 것, 이건 국가의 책임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했냐, 특히 국가를 대표했던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무엇이냐, 무엇을 해줬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짓밟는 과정에서 바로 또다시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한 게 또 종북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에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 이제 인간의 탈을 쓴 그 악마들이 이런 이제 것을 조작하고 또 우리 인권을 탄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남한 사회에서 이 종북의 이 앞잡이들이 또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요. 그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 박근혜도 천주교 신자라고 하고 정몽머리가 없으면 정권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나약한 정권. 또 김기춘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이 김기춘이는 그 박정희 때부터 이 공안검사 출신으로 아주 그 우리나라 정북의 모든 사건에, 그러니까 그 간첩 조작 사건, 공안 사건의 아주 핵심 주도 세력이었거든요. 또 지금 국무총리를 이완구, 이 세월호 참사를 또 정보로 매도했던 사람인데,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복음의 정신을 따르고 실행한다면 정말 그런 그 입장에 서면 안 되는데, 한국 가톨릭 교회는 뭐 복음과 반대로 이 종북몰이하는 그런 집단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저희가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우리 청 교수님, 그 그리스도교는 반공의 보루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주권 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 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 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 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공의 보루를 교회가 자처하지는 않았는데 그 보수 언론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교도들 그 이 친독재 행위 이런 또 혹은 민간 학살에 대한 그 침묵 행위를 반공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그런 것을 묵과하고 가서 조찬기도회도 해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식의 변명에 이렇게 쓰고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 한국논단이라는 잡지에 그게 그 반공 잡지입니다. 거기에 반공의 보루인 가톨릭 교회에 침투한 공산주의자 서강대 성념 교수와 그리고 정의구현 사제단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이름이 명기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성념은 우리 국시인 반공 사상을 우상 숭배라고 지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그 논리를 이게 펴고 있더라고요. 정말 지금 금년이 분단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주교 회의에서도 조금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했던가를 반성해보는 태도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2000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그 과거를 반성한 그 주교회의 문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사 반성 쇄신과 화해란 문건에 3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광복 이후 전개된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빚어진 분단 상황의 극복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마음 아파합니다. 이런 반성문을 냈어요. 2000년에. 그렇지만은 이 천주교 안에서 정말로 이것은 깊은 그 어떤 뿌리를 박은 이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것이 이 1996년에 즉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과 노태우의 그 군사 반란과 4천억, 7천억의 부정 축제를 이제 손질을 하려고 나섰을 때였습니다. 그때 천주교 주교의 의장인 김남수 주교가 나섰어요. 수원 교구장이었죠?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18 학살 아니다. 5.18은 밀란이었다. 왜냐하면은 사제단이 거기에서 수천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지금 진상조사 해보니까 수백 명밖에 안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은 민중의 이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 전라도에서 일어난 밀란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4천억, 7천억 이 축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은 빼어날 수 그런 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왜 그 사람을
우리가 단죄하느냐 이런 말까지도 서슴없이 했어요. 전두환과 노태우를 용서하라. 예, 그런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그래서 평화회에서 이제 네타쇼라는 이 운동을 일으키죠. 이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일어납니까? 공산 이북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그런 분열을 보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월간 조선에서 이 김남수 주교하고 인터뷰를 했죠. 이 인터뷰를 한 이 기자가 그랬어요. 이분은 이동욱 기자인데 김남수 주교야말로 레미제라블 나오는 미리엘 주교 같은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했느냐? 그보다 7년 전에 임수경을 데리러 문견이 신부가 북한에 갔어요. 데리고 383을 넘어왔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안당국이 전부 주교회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법기강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절대 사절하고 해서 특권을 요구할 생각 없다. 주계 의장이. 예. 그래서 제껏 문견 신부 잡아넣었죠. 예, 얼마나 그 뮤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념적으로 민주화를 위한 도전이나 남북의 화해를 위한 것은 전부 국가에 해악을 주는 것이고 독재와 학살과 부정축제는 전부 정당화해주고 사면해주고 용서해주는 관대한 이것이 이 반공 사상이 그리스도교 세계에 들어왔을 때 나타내는 허구, 그 허위를 이렇게 한꺼번에 한눈에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평양교구를 서울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함흥교구를 춘천교구가 대리하고 있어요. 또 저 연길 덕원교구인가요? 거기는 또 이 외관 분도회가 대리하고 있죠.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남북 대화가 막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 내는 것도 없고 이 대북 식량 원조나 거기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나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대로 마치 현 정권의 추종자들이지 그리스도교의 복음에 따라서 남북 화해와 대화를 조성하고 용서하고 이 국민으로 하여금 그 증오를 넘어서게 하는 사람들로 보이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반공은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반공은 완전히 그 서로가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네요. 기득권을 편드는 그래서 돈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라는 우상숭배 형식이죠. 그리고 자기가 우상숭배자임을 은연중 폭로하는 유일한 계기가 언제나 반공입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 가톨릭교의 입장, 그러니까 이것이 좀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그 근본적으로 입장이 바뀐 게 그 요한 23세 교황께서 이제 2차 바티칸 공회를 이제 개최하시고 이제 그분께서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을 상당히 우리가 좀 전환시켰 것 같아요. 배워 볼 때. 네. 예, 성 교수님 그 부분을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책을 쓴 한스 킹이 세계를 제도적으로 변혁시키려고 하는 공산주의, 현실 사회주의죠. 와, 인간을 개조해서 정말 선한 시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스도교, 가톨릭, 만일 둘이 손을 잡았더라면 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그 공존은 얼마나 빨리 실현되었을까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이 생기자마자 둘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론적인 싸움을 하지만은 한스 킹이 보기에는 둘이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와 교계로 이루어진 그 바티칸과
공산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이 현실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너무나 서로 닮았기 때문에 절대 친구가 될 수 없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 이런 약간 익살스러운 이 해석을 했는데,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론으로 생겼을 때부터 이제 가톨릭교에서는 유일하게 그쪽에서 두 가지로 봐요. 무신론자들이다 너희들은. 그 다음에 너희들은 사유재산을 침범한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개혁에 대해서는 일체 말 안 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1937년에 나온 37년에 이 비오 11세가 한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죠. 볼셰비키 혁명은 그리스도교 문명을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무신론을 전파하면서 이런 식의 극도의 증오를 나타냈죠. 우리가 보면은 벌써 60년대 들어오면서는 아까 말씀하신 요한 23세 때부터 그리스도교가 공산주의를 바라보는 시각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목 헌장 1963년 문서죠.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무신론을 배격한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즉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모든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올바로 건설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벌써 톤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한 71년쯤 가면은 바오로 6세 교황이 하는 말이죠. 마르크스즘 철학과 무신론자이라는 막시즘 철학과 거기서 영감을 받고 있는 제2세계죠. 즉 공산세계, 공산주의 운동은 절대 동일시할 수 없다. 우리는 막시즘 철학은 부정하지만은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호의의 시선을 보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다가 요한 바오로 2세에 오면 벌써 이제 1987년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든 집단주의든 공산주의를 말하죠.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자유자본주의, 막시스, 이 집단주의 양편 둘 다 비판적인 입장으로 우리는 둘을 바라보고 있다. 왜? 둘 다 제국주의 내지 신식민주의의 악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반공주의자다라고 말한다면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나누어진 세계는 죄의 구조에 종속된 세계다. 누가 나는 반공주의자, 나는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반동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빨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크리스찬이기보다도 죄의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겠죠. 왜? 둘 다 우상숭배, 돈, 이데올로기, 계급, 기술공학 이런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든 바탕에 들어있는 것은 개인적인 집단적인 이기심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형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반론을 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놀라운 것은 무신론에 대해서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즉 3호 권장 19항부터 21호 보면은 우리가 왜 무신론이 등장했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 책임은 큰 부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못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무신론 발생에 적지 않은 역할은 크리스찬들이 했다. 이제 우리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 이념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국민들을 양심적이고 또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정보로 매도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범죄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기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송환종 리스트에서 10만 불 받았다고 이제 거기에 됐는데, 그렇게 어떤 그런 부패한 사람들일수록 종북이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고, 또 옛날에 그 고문 그 안기부 수사관 고문의 어떤 아주 유명한 인물 그 정영근 같은 경우도 그 제일자치은행으로부터 그 1억 원을 수수받았고 그 범죄에 또 범했고, 또 이완구도 이번에 뭐 하여튼 부패가 얼마나 많은지, 또 이완구도 또 그런 부패 연루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간일수록 이런 종북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리 저기 이원영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종북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주장하고 있죠? 저는 그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모든 결함을 한 번에 덮어줄 수 있는 게 종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비극입니다만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그 이 정치적 구조라든가 가치의 구조, 이걸 딱 선언적으로 결정해 놓은 게 있죠. 실제로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좀 뭐랄까요, 그 4.19 이후에 혁신운동, 혁신정당운동 이런 것이 있었다가 박정희 정권이 등장을 하고 나서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다시 등장하기까지는 그러니까 5공화국 들어와서 관제 어용으로 민주사회당을 만들어졌던 걸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이제 거의 민주노동당이 등장해서야 가능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었던 뭐 냉전적 가치 질서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표현이 좀 점잖고요. 제가 생각할 때 냉전이라기보다는 바로 분단이죠. 분단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적대적 협력, 즉 북쪽 정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쪽 정권이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굉장히 쉬운 이 메커니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부패든 하여튼 모든 결함을 한꺼번에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북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 종북으로 수렴되는 것은 저는 뭐 지금 정치 지형에서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종북이라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논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종북 인사들을 뭐 배제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종북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4대 기본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아주 뻐젓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우리나라 내에서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저는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걸 처벌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처벌 안 하거든요, 그걸. 근데 이랬던 사례가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있었죠. 이제 이런 공안몰이의 사례가 50년대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해서 메카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언론에 나와서 행정부 안에 있는 뭐 이제 공산주의자들 간첩, 뭐 소련의 간첩 이런 사람들 명단이 자기 손에 있다. 그래서 무슨 종이를 들고 나와서 했는데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그러면 뭐 공직에 관련된 사람만 그런 피해를 당했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찰리 채플린, 영화 감독이었죠. 뭐 배우이기도 했고요. 채플린도 메카시즘의 희생양이 됐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즉 우리나라에서도 종북 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일단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종북 프레임이 등장하는 순간 정치 혹은 뭐 공직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정당한 문제 제기 다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오늘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요 바로 옆에 이제 성심여고가 있는데요. 성심여고 그러면은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용산 경마장에 대한 반대 이것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용산 경마장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결국은 그 이제 종북이다. 이건 뭐 성심여고에 계신 그 수녀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아주 잘 아실 텐데요. 결국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종북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사회의 모든 정당한 각계각층의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건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쳐서 조정되는 거. 이게 민주주의인데 이 과정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어떤 문제 제기하는 집단이 나오면 아, 쟤는 종북이라서. 이게 또 다른 사례가 심지어 지난번에 그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이걸 이제 폐지하는데 경남의 이제 학부모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경남의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그 경남도청의 어떤 관계자가 종북단체까지 연계돼서 저 사람들이 저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재밌는 거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유상급식으로 돌린 것을 다시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경남의 학부모님들이 지난번 지방자치선거 때 아마 홍준표 지사를 찍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래요. 그 지금 부패하고 지금 그 종북 이 몰이를 이렇게 연결시키셨는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 지적을 잘했어요.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신앙을 그냥 바깥으로만 그 훈장처럼 달고 명패처럼 달고만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가면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면이 언제나 되게 기득권 세계에서 반공사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그 모든 부패는 그걸로 정말로 다 자기는 유신론자니까 전부 용서되고 전부 덮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지금 총리 그리고 또 앞에 누굽니까? 세월호 문제를 책임졌던 여당 국회의원도 이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종교인들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이데올로기로만 왜 몰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상은 신앙인 얘기보다 우상숭배자라는 모습을 사실은 폭로해버리는 것처럼 되죠. 자기는 어떻게 진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제3자가 이걸 교황이 참 지적을 잘했어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은 우상숭배의 가장 뚜렷한 증세입니다. 네. 그러면은 박근혜가 이 세월호 일주기를 맞는 날 그 유족들 손잡아주지 않고 눈물 닦아주지 않고 또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훌쩍 중남미 순방한다고 떠났죠. 정말 제가 여자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박근혜는 한 여성으로서 정말 그 여성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슴이 있는가? 그런 또 어머니 그 모성애가 있는가? 그랬더니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전혀 그걸 발견할 수 없다. 정말 냉혈 인간이다. 왜 오늘 저희들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정말 극복해야 될 그 문제, 이념의 문제 가지고 서영 교수님 또 이원영 연구원님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원조 종북, 원조 친북, 원조 빨갱이가 누군가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박근혜가 원조 종북으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왜 그런가? 박근혜가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 3박 4일 동안 방북을 했습니다. 그 박근혜의 저서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라는 그 책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얼마나 칭송했는지 그 몇 가지 그 인용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과연 누가 종북의 원조인가? 박근혜 이야기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정말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발언 서슴없이 하고 있죠.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 또 박근혜의 우상이죠. 박근혜는 모든 약속을 다 깨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박근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전용기를 보낸 걸 언급하면서 각별한 대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전해드린 뒤 김정일 위원장과의 일정을 전해 들은 뒤 가슴이 뛰기는 했어도 그렇게 긴장되지는 않았다. 가슴을 뛸 정도로 그렇게 김정일 위원장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첫 만남이라고 하지만 과거 선친들 간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그 3박 4일간의 그 북한 방문 기간 동안 가슴이 찡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자기는 우리 남한에서 말하는 그 종북의 수계, 말하면 공산주의 수계를 만나면서 이렇게 그 인상 깊었다. 또 칭찬하고 높은 평가를 해주면서 정말 누구를 종북으로 몰아세우는지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종교인으로서 이 분단의 그 가장 악한 이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